60m 철제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잔해들이 뒤엉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매몰자 7명에 대한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오늘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은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습니다. 매몰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사망 추정됩니다. 나머지 2명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장에는 700톤 크레인과 구조견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은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보일러 타워입니다. 1981년 준공된 노후화 건물로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건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내부 구조물을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 중에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원들이 직접 투입해서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헤쳐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빨리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지원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과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그간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성장의 근본적인 힘은 학습이라면서 이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이어 예산 삭감이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국가의 등을 기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며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두고 실패의 결과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시설을 방문해 핵융합 R&D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가 우수 인재 확보부터 연구개발 혁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5년간 약 100명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AI 교육을 확대해 양손잡이형 인재를 키우고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씁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 비자 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연구생활 장려금 도입 대학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늘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 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크게 안보와 통상, 무역 분야로 구성됩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문안을 두고 협의 중입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도 가능할 걸로 전망됐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추가 반영 소요가 있고 미국 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의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분야는 이견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팩트시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내용이 들어가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재처리와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담길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걸로 논의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한 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에 소재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 철광석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속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고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1살 장대석 씨. 지난 7년간 4,483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도소매 업체 JL 가이드 역시 175억 원을 체납해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개인 170명, 법인 66곳입니다.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간별로는 체납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87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곳으로 체납액은 68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환슈 에리엔씨가 228억 원을 체납해 신규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체납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의 고세율을 피하려고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입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속여 개별 소비세를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재산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세 체납 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세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사당 종묘. 현대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교 왕실사당의 건축적 탁월함과 재래 등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한국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서 종묘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종묘에서 길 하나 건너면 이 세운 사구역입니다. 현재 텅 비어 있는 이곳에는 최고 142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전 서울시 의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면 인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서울시 의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문기구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건설 등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도 3건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묘를 찾아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 장관은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 비판하면서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개발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종묘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피켓을 든 인근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이라는 가치를 조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푸드 잠정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올 1월에서 10월까지 농식품 누적 수출액은 8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과 유럽, 북미 순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미국으로의 수출 성장세가 주춤했던 반면 중동과 중화권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동 수출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3.5% 증가했고 중화권은 약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7.7% 증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음료, 소스류가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화권은 라면과 건강기능식품 등 조제품, 포도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천만 달러 넘게 수출한 품목에는 라면과 커피, 김치가 올랐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매운 볶음면 인기로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1.7% 증가했고 스틱커피 등 커피 조제품은 21.3%, 김치는 6.4%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조제품이 13.6%, 포도는 50.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포도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 효과로 대만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정책자금 지원, 물류 통관 등 수출 내로 해소, 유통매장 판촉 및 한류연계 글로벌 마케팅 등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 140억 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1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7% 성장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동물용 의약품과 농약, 비료, 종자 등 수출이 고르게 늘며 농산업 분야 수출은 7.8%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주택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의 탈현장화를 주도하는 모듈러 주택.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축 공법입니다. 기존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의 영향도 적게 받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소 작업이 크게 줄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현장 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 고질적인 건설 현장에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층간소음 그리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내진 성능을 저희가 구조 해석을 했고요. 기존의 공동주택의 그 성능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탈현장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97 공급 대책이 담긴 계획에 따라 OSC 모듈러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설계와 감리, 품질 관리 등 해당 공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으로 모듈러 주택의 기술 개발 지원도 이어나갑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모듈러 고층화를 위한 핵심 내화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확보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집계된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2.8명.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6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 시점도 지난해보다 2달가량 빠릅니다. 지난해 이맘때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독감 유행은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집중됐습니다.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8.4명, 1세에서 6세는 40.6명, 13세에서 18세는 3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유행을 앞둔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라며 예방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면역 형성까지 약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유행 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시행 중이라며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여성. 갑자기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르게 돌진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감싼 채 그대로 쓰러집니다. 사고 이후 중태에 빠진 여성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총 7,007건입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 사고가 3,442건, 전체의 약 49%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거리에서는 교통규칙 위반 주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여기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도 아이 가진 학부모로서 좀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혹시나 다칠까 봐.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와 달리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는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앱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뜨지만 실제로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지금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용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학생들의 무면허 이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등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용 자격 확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겁니다. 법에도 지금 부재한 상태여서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고 나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면허 자격 확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바로 지금 도입이 가능합니다. 경찰청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여업체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무색하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비구름이 유입됩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제주에 최고 60mm, 남해안엔 최고 40mm, 전남과 영남엔 최고 2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부터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급감하겠습니다. 주 초반인 10일과 11일에는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11일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수능일인 13일은 아침 최저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14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설가 황석영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황석영 등 문화훈장 수훈자 17명과 문화예술상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8명 등 33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연극 부문 수상자로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가 박천유 씨가 선정됐습니다.